오늘 있었던 황당한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에 다른 곳에서 2번의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업무상 고객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어서 일단 모르는 번호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거죠. 와우. 서울중앙지검이요? 순간적으로 나에 대한 짧은 시간의 성찰을 가졌으나 바로 전날 케이블 TV에서 코인 법률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도 보았던 터라 이성적인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았죠. 이건 뭐지? Go, go, go! 자, 일단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앙지검이고 내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말이었죠.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그 남자분이 굉장히 진짜 검사 같은 말투였거든요. 네, 전화를 끊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속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분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라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만 노리게 되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김진수 38세라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며 약 2,300만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검거가 되었는데 많은 대포 통장 중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 나왔다는 거죠. What?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 몰입하는 모습에 나도 어디서부턴가 안도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한번 의심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워도 조금 냉철함을 잊지 않으려고 했죠.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안에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문제가 없다. 수사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통화가 녹취될 건데 녹취 중에 잡음이 섞이면 안 되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데이터를 끄고 통화하고 전화는 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무슨 비밀 수사도 아니고 왜 3자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전화할 때 본인은 시끄러우면서 왜 전만 잡음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초역 7번 출구 서울중앙지검에 방문 조사도 되고 통화로 약식 수사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선택을 강조하는데 방문 조사는 왜 디스를 하는 걸까요? 방문 조사를 하면 오래 걸리고 좀 위협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차분한 말투라 상대가 좀 당황스러워하는지 상대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고요. 막 수사하는 것처럼 최근 1년 내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 지갑 등을 분실했느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사진을 찍은 것을 공공 와이파이에서 보낸 적이 있느냐 등을 물었죠. 뭔가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이것저것 캐묻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자꾸 녹취하는데 잡음 섞이면 안 되니까 조용한 데 가라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은 엄청나게 시끄러우면서 주변이 전화통화를 하느라 전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할 틈을 안 준다는 거. 나에게는 네 아니요 대답을 할 틈만 주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 와. 아웃사이더인 줄. 빠른 랩이 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찰 때 자꾸 고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일도 계속 해야 되는 터라 전화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간보기 멘트가 이어지는데요. 그럼 소환장을 보내드리고 직접 출석하셔서 조사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그는 그토록 아니오를 원했다. 아니오가 그에게는 정답이었죠. Oh no. 하지만 대반전, 저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라고 했죠. 서울중앙지검까지 직접 출석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하고 물어본 그런 느낌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 당황스러웠겠죠. 그러자 통화를 이제 종료를 하는데 초반에 어디 사는지 물어보았던 그가 소환장을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받으면 신분증과 함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힘든 사투 끝에 결국 전화 종료. Oh yeah. 아는 지인들에게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도 몇 년 전에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거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인터넷으로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대본 업데이트는 안 하나 보죠. 자, 그리고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광명시에서 저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는 거죠. 제가 전국을 다니며 대포 통장을, 오늘 저의 DB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돌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두 개의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진짜 검사라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 걸지 않겠죠. 그리고 출두를 전화로 알려주지 않겠죠. 연락처를 주면 다시 전화하겠다 당황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5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았던 보이스피싱 형태는 대출 사기형이 많았습니다. 81.4%나 되었거든요. 초기에는 국세청을 비롯한 금감원,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세금을 환급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다든지 라고 해서 현금 지급기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누구시죠? 하고 접근하는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 추심단을 사칭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특히 노인분들에게 자녀가 납치당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서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2번이나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물론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신종으로 동창회나 종친회 명부를 입수해 회비를 송금하도록 하는 요구하거나 가전회사나 백화점을 사칭해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대학 입시에 추가로 합격되었다고 등록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검찰 사칭해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가짜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불러준 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고 이미 입력된 사건 번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일반인들은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그런 신종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접할 때 직접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전화상으로 장난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그들의 표적이 돼서 또 다른 형태로 위협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요즘 여성과 사회 초년생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을 틈타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자칫하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서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모르는 전화번호는 가급적으로 받지 말고 통화를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관련 기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우선 끊고요.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표 전화로 걸어서 말이죠. 또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신종, 요즘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는 반드시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2번이나 있었던 보이스 피싱, 그만큼 그 대상은 누구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한 번의 보이스 피싱으로 중요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들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투자부일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